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4단원 건조기후 및 냉한대 기후와 지형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특징과 주요 지형, 그리고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로 냉한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지형,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기후가 건조기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듯이 건조기후라고 한다면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으로서 연강수량보다 연진 발량이 많은 지역을 건조기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건조기후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우수목 기후의 특징을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들은 낮 동안 달궈진 대기가 밤까지 기온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분이 이제 기온을 유지해주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이 낮 동안 달궈진 대기의 기온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을 건조기후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건조기후 지역은 우리가 교과서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기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막기후가 있고 두 번째가 스텝기후가 있는데요. 사막기후라고 한다면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도 연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들, 연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을 사막기후로 분류를 하고요. 스텝기후는 그러한 사막기후보다는 좀 더 강수량이 많은 연강수량이 250mm 이상이면서 250mm 미만인 지역을 스텝기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사막기후는 강수량이 거의 매우 적기 때문에 식생이 매우 빈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막에 분포하는 사막토, 이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 사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사막토는 식생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부족하고, 이 무기물질, 특히 염분 같은 경우가 물과 만나야 좀 녹으면서 사라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막기후 지역은 그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물질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토에는 전반적으로 염분이 많다라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농사짓기는 좀 부적합하겠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는 아열대 고압대가 연중 영향을 미치면서 건조한 지역,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분이 잘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막기후보다는 좀 더 강수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로 인해서 초원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 초원 이런 지역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키가 작은 풀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기 때문에 이 스택기후의 토양은 사막기후의 사막토보다는 비교적 유기물질이 풍부한 편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편이고 색깔은 약간 흑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양을 우리가 체르노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좀 이름 자체도 좀 재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농경에 유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 자체가 좀 비옥한 편이기 때문에 농경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르노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유기물질이 풍부하고 흑색토이면서 농경이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택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막기후의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중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기보다는 특정 시기에는 강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사막기후와 스택기후의 기후 그래프가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사막기후를 보시게 되면은 강수량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스택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사막기후에 비해서는 우기의 강수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꼭 강수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카이로라는 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집트의 수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강수량을 잘 안 보고 들어가실 경우에는 이 카이로 지역을 온대기후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하늘 기온이 10도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온대기후로 잘못 판단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건조기후,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로 분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하늘 기온만 보게 되면은 지금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있고 최하늘 기온은 지금 10도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을 보지 않고 기온만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을 냉대 기후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 건조 기후가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후가 출제되더라도 언제나 이 강수량이라든지 최나물 기온을 보면서 이 지역이 사막 기후인지 또는 냉대 기후인지 이런 것들을 한대 기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잘못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사막의 주요 형성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막의 주요 형성 원인으로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대륙 내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스분한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조한 사막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비 사막을 둘 수가 있고 타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요. 위치를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대륙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막이 형성되는 곳들인데 중국과 몽골의 국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이 고비 사막에 해당합니다. 이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열대 고압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봤듯이 주로 고기압이 많이 형성되는 지역들이고 이로 인해서 하강기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유지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러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연중받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영강수량이 적어지면서 사막이 잘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하라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을 둘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아열대 고압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는 두 지점이 사하라 사막에 위치하거나 또는 사하라 사막과 가까운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이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에 해당합니다.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에 해당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고 한다면 북위 23.5도, 북해기선이 지금 이 선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걸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여기서 사하라 사막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연중받기 때문에 사막이 나타나고요. 또 남해기선 같은 경우에는 남이 23.5도에 분포를 하는데 이 선에 또 걸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호주의 지역, 호주의 중부 지역이 이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나타나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연중받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케이스가 대륙 서안의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류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물이기 때문에 이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바다에서 나타나는 증발량이 적은 편이라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대기 안정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영강 수량이 적어진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되면서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막으로서 나미브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을 둘 수 있는데요. 이 사막들의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한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사막이 형성되는 지역들인데요. 아프리카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사막이 나미브 사막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 지역이 아타카마 사막에 해당합니다. 자, 이 두 지역이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바닷가가 한류가 흐르는 바다 인근 지역이라서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그늘 산지가 나타나면서 사막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형성 강수로 인해서 건조해진 공기가 산지를 넘어오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조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파타고니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령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그너 산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딪힐 때 우리가 지형상 강수에서 봤던 것처럼 산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과 부딪히면은 산과 부딪히는 사면, 우리가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상승기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비구름이 형성된다 라고 봤었는데, 이 바람이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수분을 다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걸 우리가 봤었죠. 이를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파타고니아 사막인데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파타고니아 사막에 해당하는데, 여기 아르헨티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은 남미의 서부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어올 때 이 편서풍이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바람 그늘 사면이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파타고니아 사막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막들도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룹 알힐리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사막들이 더 있지만, 이 검은색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평가원에서 이 사막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막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사막들이 왜 사막이 되었는지 그 형성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서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물어보지 않는 편이라서 여기 나머지 지도에 찍혀있는 지역들이 사막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 뭐 이 지역을 그냥 전만 찍어놓고 사막이냐 아니냐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또 그것도 적은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점을 표시해 준 다음에 그래도 기후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위치와 기후 자료를 해석하는 훈련만 어느 정도 하신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지역들까지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들도 몇 군데 있어서 단지 뭐 한 특정 하나의 사막 형성 원인으로 이 지역이 건조해졌더라고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사막들의 위치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 보자면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형 형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 작용이 주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풍화 작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물리적 풍화 작용과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자, 물리적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강물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물질들이 부서지고 풍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하면 뭐 산소라든지 또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질과 결합을 하면서 화학적 성질이 변하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화학적 풍화작용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녹쓰는 게 있습니다. 이 철 같은 경우들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해 두면은 이 철이 산소와 만나게 결합이 되면서 녹이 슬죠. 우리가 그 열대교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학적 풍화작용이 또 많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여기 잘못 써뒀네요.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물과 만나면 화학적 풍화작용이 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물과 뭐 어떤 돌이 만났을 때 돌이 녹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로 물리적 풍화작용이 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도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람의 역할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서 포상 홍수가 형성이 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침식과 퇴적 작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지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형성 원인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게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들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자, 이러한 지형들로는 우리 교과서에서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구가 있고요. 자, 사구라고 한다면 이 사가 모래 사자에다가 구가 언덕구자입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이란 거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가 쌓이면서, 즉 퇴적되면서 만들어지는 모래 언덕을 우리가 사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바르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섯바위가 있습니다. 자, 버섯바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가운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랫부분이 모래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되다 보니까 모래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되면서 이렇게 안쪽이 꽉 껴서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약간 버섯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바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깎여 나갔다는 거죠. 이러면서 침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바위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린 모래가 바위의 아랫부분을 깎아서, 즉 침식 작용을 활발하게 받아서 형성된 버섯 모양의 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삼릉석인데요. 삼릉석이라고 한다면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가 침식 작용을 일으키면서 형성된 여러 개의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생긴 돌을 삼릉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삼릉석 같은 경우에도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돌들의 표면을 깎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돌의 표면을 깎다 보니까 평평한 모양, 그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릉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수라고 하면 비가 내려서 생기는 물의 흐름을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조기후 지역은 이 비가 잘 내리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내리는 비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와디가 있는데요. 와디라고 한다면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 또는 하천을 우리가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천이 아니고 그냥 그 맨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조한 하천이란 것이죠. 평소에는 하천에 물줄기 흐름만 있다가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것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천이 이 유수에 의해서 사막 지역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래쪽 왼쪽에 이 와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지역이 물이 차면서 하천이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건조한 채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그 사막 지역에 비해서 경로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이 하천이라는 것이 낮은 지역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교통로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플라야호가 있습니다. 플라야라는 호수인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건조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지 지역에서 평탄한 저지대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면서 형성되는 염호를 우리가 플라야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래쪽에 가운데 사진에 플라야호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그 물이 안 고여 있다가 비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이 빗물로 채워지면서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내렸을 때 호수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염호인데, 염호라고 하면 호수가 소금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있는 호수란 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막 지역에 분포하는 사막토와 염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토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막토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분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물이 고이게 되면 사막토에 그 섞여 있던 소금기가 물과 만나면서 녹으면서 호수가 소금을 머금고 있는 성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염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염호에 있는 이 플라이어호에 있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자, 그러면 이 물을 우리가 마신다든지 농경에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어호 같은 경우에는
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지형이 선상지라는 지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지리를 배운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이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이 산지로 흐르던 하천이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그 선상지가 나와 있는데, 산지로 흐르던 이 하천이 갑자기 이 평야지대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유속이 급격하게 늘어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우리가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상지에서 선자가 우리가 선풍기 할 때 선자랑 한자가 똑같습니다. 부채 선자를 쓰고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그 땅이 퇴적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상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로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면서 유속이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하천에 운반하던 퇴적물이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되는 것을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산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복합 성산지를 우리가 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산지가 약간 좀 합체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사와 뷰트라는 지형이 또 나타나는데요. 자, 이 메사와 뷰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돌들 같은 경우에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 바위 덩어리에서 겉부분은 약간 좀 연약한 돌들로 채워져 있고 안쪽에 강한 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한 돌들은 침식이 되면서 벗겨지게 되고, 침식이 잘 되지 않는 딱딱한 돌만 남아서 탁자 모양의 그 바위 덩어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사와 뷰트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사와 뷰트라고 하면 딱딱한 돌, 경암과 연약한 돌, 연암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이라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이 사막의 전반적인 지형들에 대해서 쭉 정리된 그림이 있는데요. 자,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래 언덕들을 우리가 묶어서 사구라고 부르고, 이 사구는 우리가 바르한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지 지역이 만들어졌을 때 비가 내리게 된다면 물이 고이게 되면서 플라야호가 형성이 되는데, 이 플라야호는 여모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가 내리게 되면은 평소에는 건천으로 남아있던 지역이 물이 흐르면서 일시적으로 이 하천에 흐르는 와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적인 침식에 의해서 메사와 뷰트가 형성이 되고, 모래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된 삼릉석,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래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된 버섯바위, 선상지와 이 선상지가 여러 개 합쳐진 바르한, 이런 지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조기후에서의 주민 생활을 보시면 전통과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조기후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식생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풀을 활용해서 집을 짓기보다는 흙벽돌을 주로 집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흙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편이고, 이 벽을 좀 두껍게 만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낮에는 햇빛의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뜨겁다는 거죠. 사막 우리 보시면은 낮에는 거의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고 그런 이미지가 나죠. 그래서 이 벽을 두껍게 만들고 집안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은 좀 평평하게 만드는 편인데 굳이 뾰족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상가옥을 생각을 해보면, 고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드는데, 건조기후는 굳이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붕은 좀 평평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매우 크고 일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흙벽돌집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일사량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을 가리는 옷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래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옷들 많이 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만수르라든지 빈살만 같은 사람들 보면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왜 저런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중해성 교에서 봤던 것처럼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더운 곳보다도 이 일사량이 많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면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긴 옷을 입더라도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좀 옷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옷 같은 경우들도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흰색 옷을 많이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막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모래바람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피부에 실제로 상처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긴 옷을 입는 경우들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활용하는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다른 하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계 농업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면은 지하수라든지 다른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가져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일사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력 발전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사막기후의 주민생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택기후에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택기후 지역은 몽골 초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사나요? 유목을 하면서 많이 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던 사막길에서 나타나는 흙벽돌집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돌아다닐 때마다 흙벽돌집 다 뜯어다가 벽돌만 싣고 또 옮기고 다른 데 정착하면 다시 벽돌 쌓고 그럴 순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키우 지역들의 주민들은 주로 전통 가옥으로서 이동식 생활에 적합한 천막집을 많이 지는 편입니다. 이동식 생활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설치와 해제가 쉬운 천막집을 많이 지낸다는 것이죠. 자, 구대륙에서는 유목 생활을 많이 하는데 양이라든지 염소, 낙타와 같은 가축들과 함께 풀과 물을 찾아서 가족 단위 또는 부족 단위로 집단을 이루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관계 농업을 통해서 밀이라든지 대추 야자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대륙의 농목이라고 한다면 이 구대륙에 비해서는 좀 더 규모가 큰 편인데 대규모로 상업적 농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스테키우 지역은 체르노즘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비옥한 토양을 활용해서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방목을 하더라도 기업적으로 소나 양을 사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대찬정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이 양들을 키우는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양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내한대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